여보, 이게 뭐야? 아내 손에서 하얀 종이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우편물이 마루 바닥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걸 집어 들었습니다. 신탁회사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멈췄어요. 귀하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입니다.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3억. 25년 회사 생활로 모은 퇴직금 2억 5천, 분당 집 전세금 8억, 은행 대출까지 합쳐서 만든 돈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신탁등기라서 오히려 안전하다고 했어요. 은행에서 대출 승인도 내줬고 보증보험까지 들었는데 지금 신탁회사는 우리 계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달 안에 집을 비우라고요?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빛 인생 편지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박진호, 54세입니다. 경기도의 중소제조업체 영업부에서 25년째 일하고 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고 월급은 세전 62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아내는 51세, 작년까지 가정주부로 있다가 아이 학원비 보탠다고 입시학원 보조 강사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분당 20년 된 아파트 25평 전세에 살았어요. 전세금 8억, 대출 없이 버티면서 아들 현우를 키웠죠. 고등학교 2학년인 현우는 학교에서 10등 안에 들었고 모의고사도 2등급, 우리 부부는 그 정도면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쯤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부동산 앱이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죠. 어느 날 저녁 국을 올려놓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작았어요. 왜? 오늘 학원 앞에서 수진이 엄마 만났는데? 아내가 국그릇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집 대치동으로 이사간대. 수진이가 현우랑 맨날 같이 다니던 애잖아. 근데 이제 대치동 간다고 학원도 옮긴대.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 소리가 그릇에 부딪히며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옆방에서 현우가 공부하던 연필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내 목소리에 뭔가 오래 쌓인 게 느껴졌습니다. 그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현우 반 애들 절반 이상이 대치동으로 옮긴대. 학원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다고. 공부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래. 저는 밥을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현우 지금도 잘하고 있어. 아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설거지하는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TV를 켰는데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그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아내는 방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도 알았어요. 현우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걸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줄었고 저도 먼저 말을 걸지 못했어요. 일주일쯤 그렇게 지났죠. 침묵이 길어질수록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녁마다 밥상에 둘러앉아 있어도 각자 그릇만 들여다봤어요. 아내는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 한숨 소리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우가 평소보다 일찍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우가 거실로 나왔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성적표였어요. 아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어요.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모의고사 성적이었습니다. 2등급을 유지하던 현우가 3등급으로 떨어진 거였어요. 친구들이 다 대치동으로 옮겼대.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에서 나만 여기 남은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성적표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설거지하는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친구들이 다 대치동으로 옮겼대. 새벽 2시쯤 됐을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어요. 대치동 전세 시세. 검색창에 글자를 치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30평 구축이 13억.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전세금 8억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으면 2억 5천 정도, 거기에 대출까지 받아야 겨우 되는 돈이었거든요. 화면을 끄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현우 방에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공부하고 있는 거였죠. 가만히 문 앞에 서서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토요일 아침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물을 끄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컵을 내려놨습니다. 우리 대치동 한번 가볼까? 그냥 구경이라도. 현우 학원가도 둘러보고. 아내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혼자 얼마나 생각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냥 보기만 하자. 속으로 다짐했죠. 차 키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1시간쯤 걸려 대치동에 도착했어요. 학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판들이 빼곡했어요. 수학, 영어, 과학, 논술. 학원 앞마다 학생들이 북적였습니다. 교복 입은 아이들, 사복 입은 아이들, 다들 책이나 태블릿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애들 진짜 많네. 아내가 창밖을 보며 작게 말했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현우도 저 환경에 있으면 달라질까? 부동산 중개업소는 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중개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매물 찾으세요? 대치동 전세 좀 알아보려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10억 정도요. 중개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10억으로는 여기 괜찮은 데 없어요. 최소 13억은 있어야 구축이라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가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두 번째 부동산도 비슷했습니다. 40대 남자 중개사가 매물 사진을 보여줬지만 전부 15억 이상이었어요. 요즘 대치동이 이래요. 학군 좋은 데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세 번째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았습니다. 손목에 명품 시계가 빛났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매물 찾으세요? 대치동 전세 알아보는데요. 1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개사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 그 정도면 딱 좋은 물건 있어요. 서류함을 뒤적이더니 등기부등본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 30평 구축인데 학원가 바로 앞이에요. 저희 딸도 이 근처에서 공부했거든요. 지금 연대 다닙니다. 진짜 이 동네는 달라요. 분위기 자체가 공부 분위기예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어요. 근저당 없음, 가압류 없음, 깨끗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라 신탁회사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신탁등기네요? 네, 맞습니다. 중개사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즘 아파트들이 대부분이 신탁등기예요. 은행권에서 자금관리 차원으로 선호하는 추세라 오히려 더 안전한 겁니다. 신탁회사가 소유주라서 개인 소유주 거래보다 훨씬 믿을 만하죠.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 아닙니까? 개인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회사는 절대 안 망하잖아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대형 금융회사가 소유주라면 개인보다 안전하다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한번 가서 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지금 바로 가시죠.
중개사가 벽에 걸린 차 키를 들었습니다. 사무실 벽면에 우수 중개사 표창장이 여러 개 걸려 있었어요. 뭔가 믿음이 갔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차에 올랐어요. 5분쯤 걸렸습니다. 구축이라고 하지만 관리가 잘 되어 외벽이 깨끗했고 단지도 넓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중개사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넓은 거실에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바닥은 광이 났어요. 아내가 방 하나하나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창문을 열었어요. 학원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여기 정말 괜찮은데? 아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옆에 섰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우가 이 환경에서 공부하면 정말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부동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자 중개사가 커피를 내왔어요. 한 모금 마시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13억이라는 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저희가 오늘만 본 게 아니에요.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다른 분도 내일 보러 오시기로 했거든요. 요즘 이 가격대 매물이 잘 안 나와서. 그 말에 가슴이 조급해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어요. 아내가 제 팔을 툭 쳤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간절하구나. 하지만 13억이라는 숫자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25년을 모은 돈, 퇴직금까지 털어야 하는 돈.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중개사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내일 낮까지만 연락주세요. 그 이후엔 다른 분이 계약할 것 같아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내는 차 안에서 한참을 창밖만 봤어요.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계속 생각했습니다. 13억이라는 돈, 만약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손에서 땀이 났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우를 불렀습니다. 방에서 나온 현우한테 우리 대치동 집 하나 보고 왔다고 말했죠. 진짜요?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어.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닫히는 문 너머로 뭔가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전세금 8억, 퇴직금 2억 5천, 대출 2억 5천,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가 한 달에 200만 원쯤 나온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지금도 빠듯한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옆에서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깨어 있어? 우리 어떻게 할까? 아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현우 성적표가 떠올랐어요. 3등급으로 떨어진 모의고사, 친구들이 다 떠났다던 그 말. 계약하자.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현우 위해서 한번 해보자. 진짜? 아내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내일 아침에 중개사한테 전화할게. 고마워 여보.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하겠다고 말했어요. 중개사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좋은 선택하셨다는 말과 함께 오늘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댔죠. 아내와 함께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중개사가 이미 서류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희 부부와 중개사뿐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집주인분은요? 중개사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아, 집주인분은 지방 출장 중이셔서 못 오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위임장 받아놨어요. 이거 보세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요즘 다 이렇게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중개사한테 위임하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 마세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저도 회사 일로 바쁘니까 이해가 갔어요. 계약서를 펼쳐놓고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계약금은 1억 3천만 원, 전세금의 10%였어요. 잔금은 2달 뒤에 치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5년을 모은 돈이 이 한 장의 종이로 움직이는 순간이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지고 있던 예금으로 우선 계약금을 이체했습니다. 중개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 손을 잡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아내의 환한 얼굴을 보니 그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 인사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무거웠어요. 25년 쏜살같이 지나간 세월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이 한 장의 종이에 담겨 있었어요. 2억 5천만 원, 제 인생의 무게였습니다. 문을 열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린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동료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부장님 퇴직금 중간정산 하시는 거 맞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들 교육 때문에 집 좀 옮기려고.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간정산하시면 나중에 퇴직금 많이 줄어드는데 괜찮으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현우 대학 보내고 나면 다시 모으면 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나왔어요.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돈이 사라지면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분당 집 전세 만기 전이라 집주인에게도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했어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면 안전하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보험료가 13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을 들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 세입자들이 많이 가입하고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었죠. 며칠 뒤 보증보험 서류가 나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거였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보증보험까지 들었으니 이제 진짜 안전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완전 마음이 놓인다며 130만 원이 아깝지 않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하고 신탁회사 소유의 은행 대출도 나오고 보증보험까지 들었으니 뭐가 문제겠어요. 드디어 잔금일이 왔습니다. 분당 집 전세금 8억을 받았고 퇴직금 2억 5천을 더했어요. 은행 대출도 나왔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말에 부담은 됐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잔금을 치렀어요. 이번에도 집주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오늘도 집주인분은 안 오시나요?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분은 사업하시는 분이라 원래 바쁘신 분이에요. 계약금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거라고요. 걱정 마세요. 큰 돈이 한순간에 움직였습니다. 계좌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중개사가 이제 입주하시면 된다는 말과 함께 번호키를 적은 쪽지 한 장을 건넸어요. 그 안에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돈도 제대로 들어갔고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은행 대출도 나왔으니까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집주인, 그 일이 훗날 어떤 시작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요. 이사 날이었습니다. 대치동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드디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우가 이리저리 다니며 방을 구경했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내가 배달 치킨을 시켰어요. 세 식구가 거실에 앉아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거실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내다봤습니다. 학생들이 학원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한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일찍 일어났어요. 예전엔 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하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아내가 아침을 차려주며 오늘 학원 상담 가는 거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현우가 알겠다고 대답하고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역시 환경이 중요하구나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수학, 영어, 과학 3곳 학원에 등록했어요. 매일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다 이렇게 한다면서요. 저는 매일 새벽같이 출근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한 달에 200만 원쯤 됐거든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어요. 점심은 편의점 김밥이나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됐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그대로 잠들곤 했죠. 그런데 입주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여기 전세세요? 신탁 매물이죠? 저희도 그런데. 아주머니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조심하세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이겠지 싶었습니다. 그땐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꺼냈습니다.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45만 원이었습니다. 분당 집 관리비는 20만 원 정도였는데 말이죠. 하단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신탁재산 관리 건물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냥 관리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찝찝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현우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5등, 전에 10등이었으니 많이 올랐죠. 아내가 역시 대치동이라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자신감 생긴다고 친구들이 다 잘하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요. 저는 현우 어깨를 두드리며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라 말하고 응원해 줬습니다. 13억을 쏟아부은 보람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학원비 얘기를 꺼냈어요. 수학 학원을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더 드는 곳이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말이죠. 하지만 아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현우가 지금 실력이 늘고 있는데 이때 더 밀어줘야 한다고. 거기 강사가 서울대 보낸 애들이 많은데 현우 담당 선생님이 추천했다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현우 성적표를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 2달쯤 됐을 때였어요. 현우가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울먹이며 좋아했어요. 봐, 1등급이야, 1등급이라고요?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역시 우리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우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 정도면 서울대도 노려볼 만하다고 했어. 그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13억, 퇴직금 중간정산, 대출 이자, 그 모든 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우를 껴안았어요.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신탁회사에서 보낸 거였어요. 계약 확인 요청, 연락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계약은 이미 다 끝난 건데 뭘 확인한다는 걸까? 바쁘다는 핑계로 무시했습니다. 그냥 행정 절차상 확인하는 거겠지 싶었어요. 일주일 뒤 이번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탁회사 담당자라고 했어요.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 지금 통화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었어요.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그럼 언제 통화 가능하냐는 질문에 내일 다시 전화 달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밤 아내한테 말했어요. 신탁회사에서 자꾸 연락 온다고요? 아내가 잠시 표정이 굳더니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설마 계약 다 끝났는데 뭔 문제가 있겠냐고 대답했어요. 그냥 행정 절차겠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만 제 말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신탁 전세 사기로 수백 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 우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저는 별 관심 없이 봤습니다.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보증보험까지 들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기사 목소리였어요. 등기 우편입니다. 아내가 서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아내가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보낸 사람을 보더니 걸음이 멈췄습니다. 신탁회사. 아내 얼굴이 굳었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 아내가 첫 줄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아내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아내 손에서 우편물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주워 들었어요. 귀하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무효라고? 해당 부동산은 신탁 재산으로 위탁자는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한 달 안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부동산 인도 명령과 명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다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등기부등본 확인했잖아. 깨끗했잖아. 아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죠. 아내가 서류를 다시 집어들더니 신탁회사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죠.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자동응 닫기만 나왔어요. 업무 시간이 아니라며 월요일에 다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끊었어요. 입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등기부등본은 깨끗했는데, 중개사도 문제 없다고 했는데, 은행도 대출해줬고 보증보험까지 들었는데 말이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더니 같이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신탁재산이라는 단어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탁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 저는 갑자기 생각났어요.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라고 되어 있었던 거, 중개사가 그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했던 말. 하지만 지금 신탁회사는 우리 계약이 무효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어떡하냐고 아내가 작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13억, 25년 모은 돈,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자마자 회사에는 전화로 반차를 내고 아내와 함께 신탁회사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큰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직원이 무뚝뚝하게 9층 고객 상담센터로 가라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9층에 내려서 상담센터 문을 열었어요. 대기실에는 이미 여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한 남자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한 여자는 계속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니 1시간이 넘게 지나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어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내용 증명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탁 전세 건이네요. 마치 매일 보는 일인 것처럼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은행에서 대출도 나왔고 보증보험까지 들었는데 왜 갑자기 무효라는 건지 말이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마치 100번도 더 한 설명을 하듯 말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신탁 재산이라서 위탁자가 함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요. 신탁사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걸 받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중개사는 왜 괜찮다고 했냐고, 은행은 왜 대출을 해줬냐고, 보증보험은 뭐 때문에 든 거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직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른 고객들도 계시니 큰 소리는 내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저희는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따라서 이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말했어요. 무효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13억이라고요. 직원이 서류를 보며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책임질 수 없으니 위탁자분께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안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명도 소송이 진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13억을 쏟아부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직원이 계속 소란을 피우면 경비를 부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고 일어났어요. 나가자고요. 복도에 나왔습니다. 아내가 벽에 기대섰어요.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우리는 그냥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건물을 나와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보증보험회사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였습니다. 연결됐어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신탁회사에서 계약 무효라는데 보증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상담원이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통화 대기음이 길게 울렸어요. 다시 연결되더니 상담원이 말했어요. 고객님 확인해 보니 해당 주택이 신탁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사 동의가 없으셔서 보증금 반환 보증 적용이 어렵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상담원이 다시 말했어요. 네, 고객님. 처음엔 접수된 서류만 보고 심사가 진행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계약 효력이 없는 걸로 확인되면 보증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그럼 보증보험은 왜 발급해 준 거냐고? 130만 원이나 냈다고? 그게 전세 보증금 지켜준다고 해서 든 건데 말입니다. 상담원이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아내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가 길가 화단턱에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한복판이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13억, 25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중개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눌러도 연결이 안 됐어요. 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로 직접 가봤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폐업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아내가 울먹이며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이건 민사 문제라서 저희가 직접 처리 수 없다고 말했어요.
변호사 상담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사기 신고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처리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래요. 게다가 중개사는 이미 폐업한 상태고 집주인도 연락이 안 되면 수사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허탈했어요. 구청에도 가봤습니다. 민원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대상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신탁 전세 사기는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죠.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가 학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저희를 보더니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억지로 웃으며 그냥 볼일 좀 있었다고 말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주방으로 갔어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한참 뒤에 아내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신탁 전세 사기. 검색창에 글자를 쳤어요. 기사가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송 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피해자 카페가 있어 들어가 봤습니다. 하소연하는 글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다음 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참아갈 수가 없었어요. 법무사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신탁원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임대차 계약 시 신탁사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을 거래요. 신탁원부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법무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등기부등본하고는 다른 거라고, 신탁 재산은 신탁원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거기에 계약 제한 사항이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계약 자체가 무효라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대요. 최선은 위탁자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거는 건데 승소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집주인한테 재산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 집주인도 파산 상태라고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54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져 본 적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로 가 창밖을 봤습니다. 학원과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우편물이 왔어요. 이번엔 법원에서였습니다. 명도소송 제기 통지서. 신탁회사가 법원에 신청한 거였어요. 2주 안에 집을 비우라는 내용이었죠.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아내가 서류를 보더니 그냥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어요. 10번을 넘게 걸었더니 겨우 받았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냐고, 어떻게 신탁사 동의도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냐고요? 집주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사정이 어렵다고, 대출 갚느라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꺼져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법원 출석 날이 왔습니다. 저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앉아 있었고 신탁회사 변호사가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었거든요.
재판은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신탁사 동의 받으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필요한 줄 몰랐다고요? 판사가 등기부등본은 확인하셨냐고 물었습니다. 네, 근저당도 없고 깨끗했다고 했어요. 판사가 신탁원부는 확인했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뭔지 몰랐다고 대답했어요. 방청석에서 신탁회사 변호사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보증보험은 가입하셨군요 라고 물었어요. 130만 원 내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판사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계약이 무효이므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요. 제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원고 승소 2주 내 명도. 탕, 탕,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에게는 그 소리가 13억의 무게로 울렸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현우를 불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현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현우야,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다. 현우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아빠가 좀 실수를 했다고, 집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어요. 현우가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무슨 문제냐고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잘못됐대. 신탁회사 동의를 못 받아서 전세 계약이 무효래. 현우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못 사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도 불러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저는 원룸 월세방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서울 변두리 원룸을 구했습니다. 한 달 6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많이 좁았어요. 사진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걸어서 예약했습니다. 비어 있으니 내일 계약하고 다음 주부터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아내한테도 말했습니다. 일단 원룸 월세방으로 가자고요. 아내가 물었어요. 세 식구가 원룸에? 당장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5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면 또 대출 이자가 나갑니다. 20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월급 날까지 버틸 수가 없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금 연체 안내였어요. 통장 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은행에 가서 연체금을 입금했어요. 신용카드까지 모두 돌렸지만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사 날이 왔습니다. 작은 트럭을 불렀어요. 큰 가구는 모두 버렸습니다. 원룸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침대, 소파, 식탁, 대치동 집에 어울리는 새 가구들이었어요. 우리가 13억 주고 들어온 집에 가구들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옷가지와 책 몇 권만 실었어요. 트럭 기사가 물었습니다. 이게 다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가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6개월 동안 산 방이었어요. 현우가 처음으로 1등급 성적을 받았던 곳이었죠. 책상 위에 모의고사 문제집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때문이지? 제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내가 공부 못해서 욕심부려서 우리 이렇게 된 거지? 아니야, 현우야. 1등급 받았잖아.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제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갑자기 학교 옮긴다고? 학원 다 끊었다고? 아빠가 전세 사기 당했다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내가 현우 이름을 불렀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에서 5등 했잖아요. 처음으로 1등급 받았잖아요. 선생님이 서울대 갈 수 있대. 근데 이제 다 소용없는 거잖아. 현우가 목 놓아 울었어요. 현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제대로 확인 안 한 거야. 신탁원부라는 것도 몰랐고 신탁사 동의도 몰랐고 아빠가 무식해서 그래.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어요. 미안하다, 현우야. 정말 미안하다.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우리 세 식구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행복으로 가득했던 이 집에서요. 대치동을 떠나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였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3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복도가 나왔어요. 양쪽으로 방문들이 줄지어 있고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저희 방은 끝에 있었습니다. 307호 문을 열었어요. 7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았고 환기구에서 습한 냄새가 났어요. 현우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석에 가방을 내려놓고 벽에 기댔습니다. 아내가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54년을 살아온 박진호가 아니라 그냥 한 줌의 먼지 같은 존재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뺨은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 나갔어요.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해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야 했어요. 출근 시간이 시간으로 늘었습니다. 현우는 학교를 옮겼어요. 대치동 학교에서 이사한 집 근처 학교로요. 전학 첫날 현우가 돌아왔을 때 물었습니다. 학교 어땠어? 현우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요. 학원도 끊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현우가 말했어요. 괜찮다고 혼자 공부하겠다고요? 저는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어요. 우리 너무 욕심냈던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욕심이 아니었어. 그냥 잘 살아보려던 거였지.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빌딩 불빛이 보였어요. 대치동 학원가는 여기서 한참 멀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 불빛이 우리한테는 너무 먼 곳이었구나. 처음부터 우리가 갈 곳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을 지하철로 출근했습니다. 퇴근하면 밤 11시였어요. 원룸 문을 열면 현우가 작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어요. 아내가 편의점 야간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말렸습니다. 너무 힘들 거라고요. 하지만 아내가 고집했어요. 우리 셋이 먹고 살아야 한다고, 나도 뭐라도 해야 한다고요. 첫 출근하는 밤 어두운 골목을 함께 걸어가 아내를 배웅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아내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어느 날 아내가 새벽에 돌아와 화장실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어요. 문틈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현우는 학교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새로 바뀐 환경과 학원을 끊은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회사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어요. 부장님 요즘 점심 안 드세요?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실제로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우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대출 이자 납부일 3일 전이라는 문자였어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으로 신탁 전세 사기를 검색하다가 피해자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하소연하는 글, 법률 상담 후기, 소송 진행 상황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저도 13억 날렸다고 신탁원부를 몰랐다고요? 다음 날 쪽지가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임이 있으니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주소는 구로구 작은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그곳에 갔습니다. 20명쯤 모여 있었어요. 50대 부부, 60대 노부부, 30대 신혼부부, 다들 신탁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60대 할아버지가 앞에 나와 말했어요. 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낮지만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송에 져도 기록은 남습니다. 다음 사람들은 우리처럼 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집주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해볼 수 있고 집주인 재산이 있으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냐고요? 2년에서 3년 정도요. 그것도 승소한다는 가정하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길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됐을 때 현우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어요. 1등급이었습니다. 다시 1등급을 받은 거예요. 학원도 다니지 않고요. 아내가 울며 현우를 안았습니다. 현우야, 정말 잘했어. 저도 가슴이 벅찼어요. 현우는 어디서든 해낼 수 있구나. 환경이 아니라 의지가 중요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말했어요. 아빠, 저 법학과 갈래요. 변호사 되고 싶어요. 아빠 같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요. 법을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고 싶어요. 저는 현우를 안았습니다. 현우가 말했어요. 아빠 잘못이 아니라고, 제도가 잘못된 거라고요. 신탁원부 같은 거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고 중개사가 속였는데 말이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현우야, 내가 변호사 되면 그런 사람들 많이 도와줘.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빌딩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무너졌지만 끝난 건 아니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원룸에 살고 있지만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어요. 아내 파트타임 수입과 제 월급을 합치고 아껴서 살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저축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지만 원금을 조금씩 갚고 있어요. 3년 뒤엔 작은 빌라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현우는 고3이 됐습니다. 여전히 1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서울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단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1심은 일부 승소로 끝났습니다. 13억 중에 3억 정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100%는 아니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항소심까지 가면 1년은 더 걸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서로 위로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13억, 대치동 아파트 신탁원부. 그 모든 게 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남았어요. 가족, 그리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요. 원룸 창문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세 계약하실 때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만 보지 마시고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 신탁원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탁사 동의서를 꼭 받으세요. 주변에서 아니라고 해도 중개사가 괜찮다고 해도 신탁사 동의가 없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신탁 매물은 보증보험 가입을 해도 계약이 무효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중개사 말만 믿지 마세요.
중개사도 모를 수 있고 알면서 속일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직접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를 떼어보시고 임대차 계약 제한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신탁사 동의를 받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희처럼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됩니다. 25년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54세입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늦은 나이지만 버텨야 합니다. 아내와 현우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힘들겠지만 다시 일어설 겁니다. 2년 뒤쯤 전세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합니다. 새벽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지만 걷습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전세 계약 시 신탁회사가 임대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신탁원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신탁회사 동의를 꼭 받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혹시 지금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사 준비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부디 저와 같은 경험을 겪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빛 인생 편지 채널에서 더 많은 인생 사연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평안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